네, 스마트머니의 선택 김종효 애널리스트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냥 한마디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코스피, 코스닥 어때요, 시장이? 글쎄요, 지금은 뭐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뜨뜻미지근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적 발표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구간. 지수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거기는 뭐 $20 종목이 10% 빠지는 것보단 $100 종목이 2% 오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수는 견조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종목군들 흐름이 최근에 달라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 지수도 지수는 한 1850선 내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데 그리고 지수는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그런 등락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실제로 종목 수익률은 또 굉장히 많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증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뭐 뜨뜻미지근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곳이 어느 곳인가 이걸 좀 꾸준하게 찾아내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내내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녹색 에너지라고 할까요? 다 통틀어서 하면 그쪽에서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다 싶은데 오늘은 유달리 태양광주가 좀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2차 전지 시장에 불을 붙였는데 2차 전지 시장에 불을 조금 꺼지니까 또 이제는 태양광 쪽에 재료가 많이 나오면서 태양광 종목군들이 오늘 불을 붙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오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OCI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의 상한가 육박하는 모습 보여줬다가 지금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시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거래량은 또 굉장히 크게 터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OCI뿐만 아니라 대부분 종목군들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태양광의 전반적인 흐름은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태양광 쪽에 하반기에 좋아진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지만 이게 무언가 강력한 부양 대책 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일방적으로 공급 우위로 쏠렸던 수급이 이제는 막 균형을 맞춰 나가는 정도, 이 정도에도 이제 시장이 환호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균형을 맞춰 나간다면 내년부터는 그러면 수요 우위로 다시 돌아서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구간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웨커라든지 미국의 H사 그리고 한국의 OCI 같은 정도가 지금 거의 BEP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단가 이것도 더 낮아져야 됩니다. 근데 더 낮추긴 지금 힘든 국면에서 여전히 지금 반등을 못하고 있는데 반도체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반도체 최고 호황기에 반도체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그때 256MB가 11달러였습니다. 지금은 2GB가 1달러거든요. 근데 1달러에도 지금 환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1달러도 많이 올랐다고 지금 환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거의 10년에 걸친 치킨 게임이 마감된 이후에는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 그러면 지금 중국 업체들 더 망하고 유럽 업체들 더 망하고 완전히 망해버려서 한 3-4개 업체가 다 가져버리는, 즉 공급자 우위로 가는 그런 시장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시장 가기에는 좀 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까지 OCI를 비롯한 이들 업체의 주가 반등이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아직은 큰 그림에서 봤을 땐 좀 이르다라고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러면 이 태양광도 밸류 체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곳을 만드는 업체, 인곳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만드는 업체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TCK, 그 다음에 이제 OCI, 넘어가서 보면 이제 인곳을 바탕으로 셀을 만드는 업체들, 그리고 셀을 중심으로 이제 전력에 기계 붙일 수 있는 모듈을 만드는 업체들, 발전소를 만드는 업체들 이렇게 쭉 밸류 체인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좋으냐? 지금 가장 공급 과잉이 심한 게 셀하고 모듈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업체 쪽에서도 가장 공급 물량을 조절하려고 하는 게 셀하고 모듈 쪽이거든요. 국내에서 S에너지 정도가 지금 셀하고 모듈 쪽에서 그나마 이익을 내고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으로 놓고 보자면 셀하고 모듈 쪽에 관심이 많은 하나케미칼이나 차라리 S에너지 같은 종목이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이고요. 한 2-3년 정도 길게 놓고 본다면 이 그리드 패러티가 어느 정도에 달성이 되느냐? 빨라야 2015년입니다. 근데 이것도 과거 이제 방송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한 7년? 6년 전에 말씀드릴 때 그때 이제 시장 전망에 3년 후에 그리드 패러티 달성한다였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2년 지나니까 또 3년 밀어버리고 2년 지나니까 또 3년 밀어버리고 올해 보니까 또 3년 후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양치기 소년처럼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무리 빨리 와야 그리드 패러티가 지금 2015년이고요. 지금 전 세계 태양광 국가 중에서 그리드 패러티를 달성한 국가가 5개 국가가 채 안 됩니다. 그렇다면 태양광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데는 아직까지 조금 미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좀 아직 살펴봐야 될 내용이 많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난번에도 언급드렸다시피 의무할당 비율은 어차피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의무할당 비율은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소는 계속 늘어날 텐데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전략이 모두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뭐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전략이 싫다. 그냥 장기적으로 괜찮은 종목 하나만 골라다오 하면 OCI 현재 가격대에서도 사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변동은 인지를 하면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가격에서 빠져가지고 내일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실 분이라면 태양광 안 보시는 게 낫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여전히 시장을 노리고 계신 분이라면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구간에서 또 이익률이 나오고 있는 S에너지 정도, 그리고 화학업체 이익에다가 태양광의 적자 축소로 인해서 어쨌든 실적의 반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하나케미칼 정도가 좀 관심거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태양광 관련해서는 애널리스트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OCI 사장이나 OCI 관계자들의 말을 믿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OCI 사장이나 이 업계 쪽에서는 여전히 태양광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을 보내지 않고 있는데 애널리스트들은 글쎄요, OCI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애널리스트들만 지금 계속 좋은 의견들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조금만 반등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뭐 펀드 매니저들한테 뭐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는 좀 모르지만 이런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의견보다는 업체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 전화 걸어서 알아보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정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좀 발로 뛰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S에너지, 이 태양광 관련 얘기가 나면 OCI보다는 S에너지라던가 하나케미칼 쪽이 좋았던 이유가 바로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일단 제가 인텔을 오늘 좀 봤는데 상대적으로 좀 금융주에 비해서 많이 내리고 그 시간외 쪽에서도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양상들이 나오면서 일단 나스닥 자체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좋은데 기술주, 우리가 좀 주목하고 있는 기술주들 있잖아요. 반도체라든가 뭐 하드웨어 쪽, 이쪽은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영향들이 혹시 우리 증시에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LG 디스플레이는 실적은 괜찮게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별 영향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종목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이 별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하드웨어 쪽에서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실적 예상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샌디스크는 시간에서 급등을 했고 실제적으로 지금 반도체 업종을 이끌고 있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인텔 같은 업체들이 아니란 말이죠. 반도체 업종이 계속 신고가 나고 있어서 반도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용을 안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구성하고 있는 10개 종목을 다 보시면 어떤 종목이 지금 반도체를 견인하고 있느냐? AMD, K-레이텐코 이런 종목군들이 견인하고 있고 자일링스나 맥심 인터그레이티드 이런 종목군들이 견인하고 있거든요. 그 이름도 못 들어본 이런 종목군들이 왜 올라가고 있는 거냐? 중국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 업체들이 이 역할이 뭐냐면 K-레이텐코 정도를 제외한다면 다 무슨 업체냐면 소형 반도체를 만드는 일종의 조립업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립업체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고 설계업체들이거든요. 설계요. 반도체 설계.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를 하는데 통신에 들어가는 반도체 설계업체도 있고요. 그래픽 디자인 설계업체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의 지금 주가가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텔을 비롯한 하드웨어 쪽에서는 그나마 반도체 정도만 좋아 보이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쪽에서는 오히려 중국 쪽에 메모리 수주, 메모리 설계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이쪽의 흐름들이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향후 이제 스마트 기기들이 뭐 웨어러블 컴퓨터까지 확산될 것으로 얘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반도체 기술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은 탑에 있는 종목보다는 미들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문형 반도체 최고 강자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밀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AP 시장의 최대 강자 퀄컴도 밀리고 있죠. 삼성전자 누가 뭐래도 스마트 기기의 탑인데 지금 밀리고 있죠. 애플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미들 기기 쪽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중국의 샤오미를 만드는 업체라든지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에서는 그리고 또 이제 설계 업체들 중에서는 국내에서는 이제 동부하이텍 같은 종목군들이 주문형 반도체 쪽에서 또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최근의 트렌드를 보자면 결국은 확실하게 수익을 내거나 중국 쪽 모멘텀을 받고 있는 일부 종목군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을 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강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을 보자면 우리가 그나마 의미를 좀 새길 수 있는 종목은 SK하이닉스 정도. 왜냐하면 지금 샌디스크라든지 이런 쪽의 이익이 워낙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주가는 별로 안 좋습니다만 마이크론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최근에 하이닉스가 1조 원 이상 영업이익을 보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강세는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시장이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은 것이
IT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는데 결과치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그런데 어쨌든 성장은 꾸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IT 서비스에 연관이 있을 수 있는 뭐 NHN 같은 종목은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만 여전히 관심권에 두고 보자. 그리고 거래 정지 두려워하지 말고 거래 정지를 차라리 시키자. 그 정도의 자금은 어느 정도 락업 시켜놓는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NH에 대한 강한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흐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3분기부터는 수출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그게 제일 궁금한데요. 두 번째 이슈가 주제에 대해서 이 3분기 이후에 수출 유망주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 전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 이 점에 대해서 보다 주목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우리 경기가 이제 3분기부터는 살아난다. 그리고 이익의 총량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익이 하향되는 건 사실이지만 2012년보단 좋을 거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팩트라기보다는 전망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반기 수출을 한번 평가를 해보고 하반기 수출 쪽에 어느 쪽에 강점을 보일 것인지를 예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상반기 수출 동향을 보시면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준비된 그림은 선박을 제외한 수출과 그리고 전체적인 수출 동향인데 수출 동향은 최근 들어서 연율 기준으로 조금씩 플러스 요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선박을 빼면 마이너스고요. 자,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보여드리면 선박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은 최근에 감소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선박을 포함했을 때는 좋아 보이지만 선박률을 제외했을 때는 최근에 변동이 크다.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최근에 수주 소식이 꾸준하게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수주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 이제 경상수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요인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선박 이런 부분을 제외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탄력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크기는 커져가고 있지만 전체적인 크기가 늘어나는 일종의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미분값이죠. 기울기는 점점 줄어들면서 지금 마이너스 반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운 거고요. 국가별로 봤을 때도 지금 대만이라든지 일부 국가를 제외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고 특히 일본의 수출 감소는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가장 빠르게 수출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고요. 수입 같은 경우에 지금 살펴보시면 그나마 자본재가 늘어나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자재라든지 이런 쪽이 줄어들면서 한국의 제조업 환경 자체가 조금 둔화되고 있고 한국의 주요 제조업들이 해외 쪽에 물량을 늘리고 있는 것도 일종의 이제 수출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자, 무역 수지 가장 좋아 보이는 지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지금 거의 매 분기마다 흑자를 내면서 우리는 달러 많이 벌고 있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박을 제외할 경우에 무역 수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게 된다면 선박이나 이제 반도체 등 일부 그 섹터들에 의해서 지표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나 외화 내빈이라는 거죠. 겉보기는 화려해 보이는데 속을 보면 의외로 이제 탄력이 모멘텀이 둔화되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고 종목들이 많아서 이것이 이제 결국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은 대부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것이 3분기부터 좀 뒤집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보면은 어느 한쪽에 편향돼서 무역 수지가 좋게 나타나 보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요것이 좀 고르게 분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고르게 분포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 또 다른 한쪽으로 이렇게 또 편향이 될 수밖에 없나요? 네, 여전히 뭐 편향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코트라와 세리, 즉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수출 선행 지수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근거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아시아 지역과 일본의 감소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반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 특이한 것은 러시아 지역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유럽 쪽도 회복을 보이면서 북미보다는 유럽과 중국 쪽의 탄력 그리고 중남미 쪽의 탄력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현재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것을 품목별로 보시면 업종별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가장 기대했던 무선통신, 휴대폰 부분은 조금 탄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반도체 여전히 강하고 LCD 강하고요. 자동차가 여전히 강한 모습이고 철강, 석유화학, 석유 제품들도 비교적 강합니다만 이건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강하다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외에 하락하는 쪽은 자동차 부품 탄력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이런 쪽의 탄력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여전히 전체적인 그림은 업종별로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진국 회복에 따른 일부 수요를 기대하고 있고
업종별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수입국 경기의 회복에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의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유럽이나 선진국들이 얼마나 좋아질지 여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늘어나고 있는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의 일부 품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가 향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러시아 같은 경우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건 공작기계 쪽입니다. 건설기계와 공작기계. 왜 그러냐 하면 뭐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에 부는 바람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지금 재정 정책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연해주 지역, 극동 지역을 개발하는 적자 재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돈을 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이제 일정한 사업에 투여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정부가 물론 채권 등을 발행해서 하겠지만 현재 지금 러시아 경제도 유가 빠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최근에 유가 다시 반등해서 일부 종목군들의 반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러시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택한 것은 통화 완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연해주를 개발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우리나라의 중고 건설기기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수출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와 관련돼서 일부 품목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3분기 수출의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유럽 경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에 대한 수출 기대도 여전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두 국가의 3분기 흐름이 좋지 않다면 결국은 이 선행지수도 틀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바닥 확인 종목군들의 실적 바닥 확인도 지연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종목군들을 조금 압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좀 압축을 해주세요. 여기서 보면은 좀 다양하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굳이 뭘 봐야 될 것인가, 이것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트레이딩할 종목이 많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볼 정도는 아직은 아닌 건가요? 중장기적으로 그나마 볼만한 게 반도체,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부품, 완성차 뭐 이런 정도는 그래도 실적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제 유럽 상황을 보면서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 또 철강업종 같은 원자재 가격에 민감한 업종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매매를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조선 정도는 정말 바닥 확인이 된 것 같거든요. 그렇게 확신을 하세요, 이제? 네, 그래서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유럽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비중 조절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화학업종이나 기계, 철강, 석유화학, 뭐 정유 이쪽은 저는 여전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은 말 그대로 이제 주가의 바닥 확인은 된 것 같은데 업황의 바닥 확인은 된 것 같지 않아요. 조선은 주가와 함께 업황의 바닥 확인이 동시에 나타난 것 같은데 다른 업종은 주가의 바닥은 어느 정도 나타난 것 같지만 업황의 바닥 확인은 제가 보기엔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럼 주가가 바닥권에서 상당히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트레이딩 정도가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이 산업재 섹터인데 여기는 아직까지 바닥으로 보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업황의 바닥이 아직 안 나타났다고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업황의 회복을 끌 수 있는 수요가 부족한 데다가 공급의 증가 요인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기계나 이제 철강 이쪽은 전 세계 시장으로 보면 바닥을 친 것 같은데 그 바닥을 친 상황에서 그 물량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 일본 쪽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원엔 흐름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엔화는 99엔대에서 꾸준하게 머물고 있지만 원화는 1150원대에서 1120원대까지 쭉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엔화 경쟁력이 이 3분기에도 별로 좋지 않단 말이죠. 거기다가 일본 업체들의 생산이 재개되면서 해외 쪽의 생산도 재개되고 있는 양상이고 철강이나 기계 쪽에 있어서의 정밀기계 움직임은 우리나라보단 일본이 더 원래 강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흐름을 고려해 본다면 한국 업체들보단 일본 업체의 매력이 높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조금 더 좀 집중화 현상이 워낙 종목별로 강해서 특히 이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녹색 에너지 쪽의 종목들만은 많이 관심 있게 봤는데 3분기 이후로 갈수록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 보다 뚜렷하게 좀 살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요, 이익 개선이 그래도 꾸준하게 이어져서 중장기까지도 볼 수 있는 게 자동차 분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주가 자체를 보면 참 힘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동차의 단기적으로 영 좀 껄끄러운 부분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좀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트렌드를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당분간 이제 자동차 얘기를 안 할 작정으로 제가 오늘 이제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그래요? 네. 네네. 자동차에 관해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종목군들에 대한 정리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건 미국 시장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빅3가 늘어나고 있고 빅3가 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에서 픽업 트럭이나 경트럭이라고 불리는 SUV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중국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준비된 그림으로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 내 경트럭 판매 추이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빅3 쪽, 미국의 이제 빅3 쪽이 상대적으로 주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1월부터 5월 판매량 기준으로 봤을 때 10% 이상 판매량을 늘린 건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업체도 늘었지만 6% 정도, 한국의 현대기아차는 1%의 감소를 보였고 유럽차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SUV의 비중이 벌써 21%까지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차량의 여러 가지 규제가 나타나고 있지만 SUV에 대한 관심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단기적인 트렌드는 가장 주목해 볼 게 이 부분이고요. 장기적인 트렌드의 하나는 뭐냐면 효율화입니다. 차량의 연료 효율화. 그래서 미국 시장에 이제 연비 규제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일본 업체란 말이죠. 하이브리드 차량이 많기 때문에 도요타라든지 혼다라든지 뭐 이런 차들이 가장 효율적인 엔진 효율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기아차라든지 기아차 뭐 이런 쪽이 좀 나아 보이는 모습이고 지금 독일차나 미국 차들은 여전히 바닥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2020년까지 연비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은 오히려 미국 차나 이들 차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쪽에서 이제 전기차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연비 규제를 맞추기 위한 양산차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한국의 현대기아차는 최근에 이제 일반 가솔린 차량에서는 굉장히 좋은 연료 효율을 보이지만 이게 이제 뻥연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거를 제외하고서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전기차 양산에 대한 흐름이 좀 늦은 게 아닌가. 많이 늦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기술 개발 뭐 추이는 비슷하다고는 하는데 지금 하이브리드도 실제로 운행해 보면 뭐 시내에서 뭐 프리우스도 마찬가지지만 소나타 하이브리드, K5 하이브리드 이게 하이브리드가 맞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차량보다는 좀 더 발전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것들을 시장은 원하고 있는데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최근에 거의 뭐 유럽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쪽의 기술력을 보면 미국의 테슬라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모습이고 다만 이제 양산 능력이 있느냐 정도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의 규제와 함께 유럽은 뭘 규제하고 있느냐? CO2 배출량을 지금 감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즉 친환경 차량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료를 효율적으로 쓰면서 환경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이런 규제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동차는 이제 기술력 싸움이다. 단순하게 잘 만들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이고 그렇다면 자동차도 제조 능력의 싸움에서 혁신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대기아차가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왔고 앞으로도 정몽고 회장을 중심으로 잘해갈 것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지금 유럽차라든지 미국차라든지 이런 쪽의 기술력만 기준으로만 놓고 본다면 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현대기아차가 미션이라든지 아직도 외국차에 비해서 훨씬 뒤처지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경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이 자동차 쪽에서도 혁신, 스마트폰에서 애플의 역할을 했었던 기업이 어느 곳이냐. 지금은 테슬라를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찾을 것이라는 얘기죠. 네, 이제 그런 쪽의 기술력. 왜냐하면 지금 양산차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부족한 점이 너무 많거든요. 뭐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차량 자체의 결함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어느 정도의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사라, 뭐 테슬라가 좋다가 아니라 테슬라가 어느 정도의 지금 지향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테슬라를 쫓아갈 수 있을 정도의 양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그게 현대차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BMW에서 나온 i3라든지 그 후속 모델로 나올 i8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의 효율을 보일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한 전기 차량들, 양산차 전기 차량들이 기껏해 한 200km 정도를 한번 충전하면 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300km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400km 가까이 가는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이런 기술력을 누가 확보하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현대기아차는 아닐 것 같아서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의 걱정이 좀 그래요. 시장에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현대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자동차 산업이 갈 방향에서 현대차가 많이 늦춰졌다. 이게 지금 현대차를 압박하는 요인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그것을 반영하면서 가장 이제 기술에 민감하고 자동차 시장의 최대 시장은 이제 중국에 내줬지만 질적인 부분으로 보면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동향이 1월부터 5월까지 살펴봤을 때 미국 차량이 토탈 10%가 늘었고요. 일본 차량은 6% 증가했지만 현대기아차는 1.4%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판매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수익성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는 자동차 주간 아닙니까? 네네. 자동차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나오는데 이것이 시장 기대치를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미국 소비자들의 이제 스타일이 바뀌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2012년에 가장 높은 그 부여를 받은 그 품목 그 구매 요인을 보시면 연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품질이라든지 신뢰성 이런 것들을 많이 봤다면 연비를 중심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그동안 이 연비 때문에 사람들이 엔진 다운사이징을 시켰고 낮은 차들 중에, 가격이 낮은 차들 중에서 비교적 좋은 현대기아차를 많이 선택을 했는데, 그동안 현대기아차의 강점을 다른 업체들이 많이 쫓아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제 미국의 소비자들이 조금 합리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현대차를 어떻게 볼 것이냐인데요. 지금 다음 그림 보시면 포드의 포커스라든지 그다음에 폭스바겐의 제타라든지 파사트 같은 가격들은 신모델이 나와서 업그레이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기아차도 앞으로 개량된 신모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끌어올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점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나타와 어코드라든지 캠리 이런 차들의 지금 가격을 비교해 보면 미국의 달러 기준으로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거의 뭐 보시면 1000불 내외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서 확실하게 강점이 이제 드러나지 않으면 가격 메리트로 밀어붙이기도 쉽지 않아진 상황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현대기아차에 이런 부담스러운 점이 있다라는 점에서 최근 그 낮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탄력도가 생각보다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그 변화 상황들을 좀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중국에서 지금 자동차 잘 팔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나타나는 그림의 트렌드가 뭐냐면 전체적인 자동차의 할인율입니다. 네. 그러니까 할인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중국 내 경쟁이 격화되면서 프로모션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차 자체를 할인해주는 비율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부담 요인이고요.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전체적으로 최근에 규제 요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내수차들의 약진, 그리고 뭐 독일차의 약진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독일의 국적별 판매 추이와 점유율을 볼 때 일본 업체들의 부진이 조금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최근에 한국차보다는 유럽차의 약진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중국에서 많이 팔고 있다는 중요한 뉴스지만 중국에서 현대차보다 더 잘 팔고 있는 게 지금 유럽차다. 그러니까 그 일본 차가 밀리는 과정에서 한국 차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지금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독일 차를 오히려 선택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중국 사람이면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나라 차보다는 좀 역사가 있는 유럽 차를 좀 볼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뭐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죠. 그러면요, 자동차 이 같은 트렌드에 맞춘 전략이 필요할 때 완성차가 좀 많이 빠질 것 같다는 걱정이 들어서 좀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을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미국이나 중국이나 모두 SUV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SUV에 특화되어 있는 부품들이 단기적으로는 가장 좋지 않나. 거기에 특화된 부품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중국 쪽에서도 지금 이 SUV 차량의 판매량이 늘고 있는 과정에서 그쪽에 이제 중국 법인의 판매량이 늘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도 지금 중국 자동차, 한국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라 생산 법인이 뭐 독일차, 미국차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량들에게도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SUV로 가면서 특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타이어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의 크기 자체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타이어를 큰 걸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타이어를 큰 걸 쓰면 당연히 고무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타이어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SUV가 이제 험한 길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타이어의 품질도 상대적으로 높은 걸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타이어의 상승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과 함께 원가 하락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타이어는요,
다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SUV까지 다 만드는 그런. 인치별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큰 인치까지는 다 만들게 되죠. 다만 네. 그 품질과 이제 자동차의 급에 따라서 더 아주 비싼 고급 타이어를 쓰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좀 재미있는 것은 트랙스라고 하는 이 소형 SUV에 컨티넨탈이라고 하는 굉장히 비싼 타이어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안락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좋은 타이어를 쓰면 뭐 당연히 좋겠지만 국내 타이어의 품질이 이제 가격 대비해서 봤을 때 분명히 효율이 좋기 때문에 해외 쪽에 또 사용 빈도가 올라가고 있고 국내 SUV 차량이 많이 팔릴 때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실리는 한국 타이어 거라든지 넥센 타이어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더 비싸게 팔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한 가지 요인이 있고요. 한국 타이어가 오늘 신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거였네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여러 원가도 가지 하락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게 험한 길을 다니다 보면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방향의 움직임이 좋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걸 조향장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스펜션과 함께 조향장치, 차에 이제 어느 정도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서스펜션이라든지, 그다음에 핸들링을 좌우할 수 있는 조향장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이 현대위아라든지 만도 같은 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견조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것이 한 가지 전략이고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땐 다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 거의 최하단에 다다른 게 현대차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른 뭐 지금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슈, 지금 SUV가 많이 팔린다. 그다음에 지금 뭐 자동차로 봤을 때 트렌드가 이거다. 이런 전략보다는 그냥 밸류에이션에 투자해 놓는 게 가장 명확한 전략인 거죠. 왜냐하면 이 가치가 워낙 싸니까 실적 추정이 10%, 20% 틀린다고 해서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의 이익률이 과거처럼 다시 뭐 3%, 2% 이렇게 떨어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9%에서 한 뭐 7%로 떨어졌다고 해서 밸류에이션 밴드가 갑자기 확 변하진 않는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가 결국은 길게 봤을 때 주가라는 것이 실적에 쫓아가는 실적의 거울이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 본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현대차를 사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단기적으로 이런 트렌드에 민감하게 움직이면서 단기 매매를 추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장기 투자자지만 지금은 단기 수익률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장기적인 흐름을 보고 단기적인 등락을 무시하는 투자자가 될 것이냐의 선택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은데 사실 그게 잘 안 되죠. 뭐 그것도 그렇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돈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긴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요 그림 맨 마지막에 SUV 밸류체인 있지 않습니까? 이 트렌드를 따라가시는 분들이라면 요거 잘 좀 보시면 많은 공부가 되실 것 같아요. 현대차가 싸다는 것은 김종희 애널리스트도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종희 애널리스트와 함께 해봤습니다.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